안녕하세요. 성균관대의 박형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아이돌, 팬덤, 공공성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돌과 그 존재를 떠받치고 있는 팬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로는 산업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한 아이돌과 팬덤을 둘러싼 여러 논제 가운데 공공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이돌과 팬덤이라고 하면 우리는 서로 애정을 주고받는 사적인 관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 관계에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성질이나 가치를 가리키는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선뜻 대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날과 같은 정보 환경 속에서 아이돌과 팬덤 문화는 과거 일부의 사회 구성원들이 보고, 듣고, 즐기던 서브컬처를 넘어선 지위에 올라 있습니다. 당장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한국의 아이돌 문화를 K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구성원들의 정서, 특성, 문화의 집합체로 보는 관점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모로 대단히 논쟁적인 단어인 팬덤 정치라는 말을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아이돌과 팬덤 혹은 팬덤 문화가 사회 전반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로 일본의 전후 사회의 아이돌 문화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돌, 팬덤이라는 단어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적인 의미의 아이돌이라는 존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장한 아이돌이라는 존재가 어떤 위상학적 위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존재에 열광하는 팬들의 집합인 팬덤과 아이돌과의 관계는 어떤 문화적 구조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전후 일본 사회에서 아이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일본은 전쟁 전의 사회 시스템과는 다른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미디어의 성격과 공론장의 분위기도 전환되는데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일본의 아이돌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시계열에 따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와 같은 인터넷 사회에서 아이돌과 팬덤 문화가 어떤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공성이라는 문제와 어떻게 접속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로는 AKB48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도 꽤나 친숙한 여성 아이돌 그룹의 총선거라는 이벤트가 어떤 형태의 공공성을 발현하고 있었는지를 당대 일본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면서 소개하고, 그럼에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이 최근의 팬덤 문화와 관련된 논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논의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를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돌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우상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10대들의 우상, 20, 30대들의 우상과 같은 말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초통령, 군통령, 워너비 등등의 신조어들도 대체로 우상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어원은 아이돌럼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이미지, 형상입니다. 현대 영어로는 환영이나 선입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전통 사상은 대체로 이미지나 형상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등장하는가 하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4가지 우상을 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가 곧 우상을 뜻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짜 신 혹은 가짜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라는 말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짙게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상은 신을 숭배하기 위해 신을 표상하는 이미지나 물질적인 형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근대 사회에서는 우상 숭배라는 말을 둘러싸고 신학적인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신 자체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신을 상징한다고 가정된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를 숭배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의 아이돌은 유사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아이돌이 무대에서 펼치는 퍼포먼스와 스타일은 숭배를 위한 수많은 기호들을 만들어냅니다. 언어, 몸짓, 퍼포먼스, 패션을 아이돌이 보여주면 팬과 대중은 그것을 일상에서 복제합니다. 이 복제 과정에서 아이돌과 팬 사이에 일종의 숭배를 위한 예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돌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은 신화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돌을 좋아하고 또 숭배하는 일은 그들의 외양에 대한 숭배이지만 실은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반경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체가 없고 마법에 걸린 환영을 숭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종교적인 관계성은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적 효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의 뒷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정착하게 된 것은 1950년대 미국의 로큰롤 스타 엘비스 프레슬리부터였다고 이야기됩니다. 여학생들의 우상이라는 뜻의 바비 sakse스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일본의 동시대에 쓰이게 되면서 앞에 바비 sakse스라는 말이 탈락하고 아이돌이라는 간편한 말로 정착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에서 흔히 부르는 아이돌과 같은 형태의 그룹을 영미권에서 지칭할 때는 아이돌이란 말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밴드나 그룹이라는 말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죠. 그러나 원래는 미국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시작된 아이돌이라는 존재는 1960년대의 청년 문화나 서브컬처가 주류로 편입됨에 따라서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게 됩니다. 예컨대 1960년대 영국 청년 문화의 아이콘이었던 비틀즈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또한 1970년대 펑크 그룹과 글램록 스타들이 이 계보안에 또 존재합니다. 본래 서브컬처라는 말에 함유되어 있듯이 이때까지는 어딘가 저항적이고 퇴폐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혹은 주류 음악에는 편입되지 않았던 그룹이 이 시대의 아이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는 MTV의 등장과 함께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준 마이클 잭슨처럼 뭔가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문화 유행을 몰고 온 스타에게 아이돌이라는 칭호가 부여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이들의 음악 스타일은 전혀 다른 장르이고 그들이 발산한 매력이나 팬들의 성격은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행을 선도하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세계의 존재인 듯한 인간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1990년대와 2000년대 각각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 J-팝이나 K-팝 그룹까지 포함하게 되면 아이돌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 아이돌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락스타나 팝 아이돌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틀즈의 인기가 전 세계적인 붐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일본에도 동시에 전달되면서 유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돌이 대중문화의 주류로 부상하게 되는 것은 미디어 차원에서 보면 TV의 등장과 관계가 깊습니다. 지금과 같이 즉각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전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TV의 등장과 보급은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놨습니다. 이전 시대까지는 영화 배우가 대중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면서 아이돌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TV로 미디어의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음악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젊은 가수들이 대중에게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스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옆에 사진에서도 나와 있듯이 위의 사진은 쇼치쿠 중앙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의 1960년대 사진이고요. 밑에는 후지 테레비라고 하는 방송국의 한 방송
화면을 담은 것입니다. 이 시기가 1960년대로 동일한데 방송국이 본격적으로 개국하게 되면서 대중들의 인기는 훨씬 더 TV로 몰려들게 되고 훨씬 더 자주 접촉하게 되면서 TV 스타들이, TV 가수들이 대중에게 훨씬 더 어필하는 인기 아이돌이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960년대에 시작된 TV의 보급은 1970년대에 들어서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떠올리는 한국이나 일본의 아이돌과 거의 유사한 성격의 아이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일본적인 아이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되는 노래를 딱히 잘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존재 그 자체, 외모나 캐릭터성으로 사랑받는 일본형 아이돌이 본격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예 기획사들은 그러한 캐릭터성에서 상업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이 모습을 포착하여 스타로 성장시키는 시스템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솔로 아이돌뿐만 아니라 그룹형 아이돌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이돌 문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 커다란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시기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1960년대 고도 성장을 거쳐 70년대에는 오일 쇼크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한 이후 소위 버블 경제라고 불리던 시기와 겹쳐 있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 모두가 중산층이 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돌던 시대이고 대중문화 또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이돌의 붐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마츠다 세이코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최근에 뉴진스의 한이가 일본 콘서트에서 불렀다는 푸른 산호초의 가수로 한국에서도 상당히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인기는 이 당시 워낙 대단해서 마츠다 세이코가 당시 하고 있던 헤어스타일, 패션과 같은 모든 것들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츠다 세이코가 보여주었던 아이돌의 어떤 요소가 지금의 아이돌의 이미지의 대부분을 완성형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순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어필했던 마츠다 세이코의 반대편, 그러니까 라이벌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인물이 존재했는데요. 조금은 어둡고 삐딱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인기를 끌었던 나카모리 아키나라고 하는 가수도 큰 인기를 모읍니다. 또한 오냥코 클럽이라고 하는 그룹 아이돌이 등장해서 일대 붐을 일으키는 시기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오냥코 클럽은 AKB48이라고 하는 그룹의 원형에 해당하는 아이돌로 유명한데 이 그룹의 중요한 컨셉은 바로 평범함에 있었습니다. 또한 아마추어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룹의 핵심적인 가치였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뭔가 다듬어지지 않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친숙한 여자 아이들이 여러 명 모여 있는 이러한 아이돌 그룹이 오히려 대중들에게는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친숙함이나 리얼한 느낌으로 어필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매료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냥코 클럽이 보여줬던 친숙한 이미지, 그리고 아마추어스러운 이미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아이돌의 컨셉은 이후 일본 아이돌의 전형을 이루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특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일본 아이돌의 역사는 크게 보면 영화에서 TV로의 전환, 그리고 스타에서 아이돌, 친숙한 아이돌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냥코 클럽을 직접 접한 분이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접 접하거나 문화를 향유하지 않았더라도 이 평범함이라거나 아마추어스러움이라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금방 감을 잡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거나 약간 오히려 혹은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이 느낌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듯이 일본의 아이돌은 조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이돌을 보면 요즘에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이 밈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아이돌을 보면 한국의 K-팝 아이돌처럼 꼭 노래를 잘한다거나 춤을 잘 춘다거나 하는 느낌이 없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프로 가수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실력으로 승부하는 가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은 K-팝의 영향 때문인지 점점 더 완성형인 아티스트로서 등장하는 아이돌 그룹들도 늘어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아이돌이라고 하면 프로로서 완성된 기술이나 퍼포먼스를 처음부터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미숙한 플레이어로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갖추어진 가수는 아이돌보다는 아티스트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분류되면서 팬들의 소비 패턴도 크게 달라지고, 향유하는 팬들의 특징이나 성향, 그리고 세대도 많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아이돌을 정의할 때 성장 과정을 팬과 공유하고 존재 그 자체의 매력으로 활약하는 인물이라거나 아직 완전하게 인정받지 못한 미완성의 존재라는 서술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활동을 개시하기 때문에 일본 아이돌은 지금 당장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스타나 아티스트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대중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얻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노츠네이로라고 하는 서브컬처 비평가는 이 같은 일본 아이돌의 특징이 가부키나 다카라즈카 가극단, 여기서 다카라즈카 가극단이라고 하면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유명한 가극단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극단과 같이 전통적인 일본 예능계의 특징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즉, 완성된 프로의 어떤 퍼포먼스나 기회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플레이어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점차 훈련과 방송을 통해서 능숙해지는 과정을 팬 커뮤니티가 후원하고 응원하고 지원하면서 즐기는 어떤 일본 예능계의 특징을 일본의 아이돌이 이어받고 있다. 그러한 특징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혹은 한국을 비롯한 여타 아시아 국가와는 다른 아이돌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어째서 대중에게 숭배를 받으며 열광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보통의 미숙한 존재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즐기는 문화가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미디어 연구가인 곤도 가즈토라고 하는 학자는 그 기원을 전후 일본의 성격과 그에 수반되는 미디어의 전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약 7년간 연합군 최고사령부 통칭 GHQ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는데요. 1945년 9월 일본에 도착한 미 점령군은 비군사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들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목적인 비군사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GHQ는 육군과 해군을 해체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는 사상경찰이라고 불리우며 사상 탄압을 맡고 있었던 특고경찰을 해산하는 한편 전쟁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정된 20만 명 이상의 공직자와 재계 인물들을 요직에서 추방했습니다. 또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1945년 가을부터 1946년에 걸쳐서 개혁 정책을 쏟아냅니다. 이 정책의
바탕을 이룬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독점, 압제, 빈곤이 군국주의를 낳은 온상이라는 것 때문에 군대를 해산시키는 것 외에도 권위주의적 정치 지배를 타파하고 정치적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 나아가 부를 평등화하고 가치관을 전환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목표 하에 표현, 출판, 집회의 자유와 노동조합, 농민조합 결성의 권리가 보장되고 여성의 정치적 권리 인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미 점령군은 민주주의야말로 신생 일본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그 정점으로 헌법 개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혁 조치 하에서 일본인들이 재교육 받아야 할 존재이자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 공적 영역으로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받는 존재로서 재각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침 아래에서 GHQ 정보반포부는 1945년 9월 17일에 일본인 재교육 플랜이라는 것을 공표하게 됩니다. 이 플랜의 내용은 지나친 국가주의의 부정,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인권 사상의 계몽과 더불어서 일본의 패전 사실을 밝히며 일본 국민에게 전쟁 책임, 일본군이 저지른 잔악한 행위 및 일본 지도자의 전쟁 범죄를 숙지시킨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시도 담고 있었습니다. 이때 재교육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미디어는 라디오였습니다. 이 라디오를 통해서 문화적 차원에서의 민주화를 위한 여러 가지 언설들이 발산되고 또 이것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방송이 많이 기획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성격을 담지하는 방송이 바로 노래자랑이라고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1946년 1월 19일에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인 노래자랑 초심자 음악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노래자랑 초심자 음악회라는 방송이 시작됩니다. 제목 그대로 보통 사람들이 노래를 뽐내는 방송으로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포맷의 방송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송은 라디오라는 미디어의 시작과 함께 계속해서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전에는 전문가와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아마추어의 발굴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노래자랑 초심자 음악회는 기량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자랑 초심자 음악회는 1948년 3월에는 전국 콩쿠르 대회를 개최하면서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 1949년에는 노래자랑에서 종을 3번 이상 울린 초심자를 모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레코드 회사와의 계약을 주선하기도 하는 등 라디오가 일반인을 스타로 만드는 구조를 이때 처음 만들어냅니다. 이 옆에 보이는 이 포스터가 노래자랑광이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 바로 노래자랑 초심자 음악회라는 방송을 모티프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포스터만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미국인처럼 보이는 인물과 일본인들이 밑에 기묘하게 동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는 일본의 전설적인 가수인 미소라 히바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 미소라 히바리의 영화 데뷔작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이러한 라디오 노래자랑의 프로그램은 1950년대 중반 텔레비전 방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포맷의 오디에이션 프로그램인 스타 탄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1971년에 방영되면서 커다란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리 마사코, 사쿠라다 준코, 야마구치 모모에는 당시 중학생의 나이로 스타성을 보여줌으로써 커다란 인기를 모으게 되는데요. 이들 3명은 하나노 주산 트리오, 한국어로 번역하면 꽃다운 중학교 3학년 트리오라고 불리면서 본격적인 아이돌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은 아이돌 가수의 등용문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연예 기획사들은 완성된 스타보다는 성장기에 있는 소녀들을 발탁하고 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맷이 긴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일본 아이돌 육성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오냥코 클럽이나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모닝구 무스메, 200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AKB48 등 초심자를 아이돌로 성장시키는 구조는 긴 시간에 걸쳐서 정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일본이라고 하는 이전 시대와는 달라야만 했던 시대의 공기 속에서 교육과 성장이라고 하는 가치의 확산을 담당했던 미디어의 새로운 가치 체계 안에서 일본형 아이돌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립된 일본 아이돌 시스템은 1980년대에 붐을 맞이하고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급속하게 성장해 갑니다. 특히 그 절정기였던 1998년 일본의 음악 산업은 대단히 거대했습니다. 그해 일본에서는 4억 5,717만 장의 CD가 팔렸고 2,870억 엔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990년대에는 일본 음악 산업이 CD 보급에 힘입어서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확장은 1998년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CD 판매는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2008년에는 최전성기의 절반 규모로 축소되고 맙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일본 음악 산업이 절정기를 맞이하던 이 시기가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바닥을 치던 시대라는 점입니다. 소위 버블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여러 은행들이 파산하고 그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는 등 혼란한 시대가 이어지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와 정치가 바닥이던 시대에 반대로 문화는 절정에 달하면서 새로운 재능들이 차례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영화계에서도 지브리 스튜디오가 만들어내는 애니메이션이 잇따라 국제적인 대히트를 했고 이와이 슌지, 고레에다 히로카즈, 구로사와 기요시와 같은 세계적인 감독들이 이때 데뷔하게 됩니다. 만화계에서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원피스나 나루토와 같은 대히트작들이 이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가 변화하는 시간폭과 문화가 변화하는 시간폭은 본래 전혀 다릅니다. 대체로 전자 쪽이 짧고 후자 쪽이 길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절정기에서 붕괴로 향하던 1980년대 말과 음악을 비롯한 문화의 절정기가 끝나가던 1990년대 말 사이에 있는 이 갭은 양자가 무관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 정치의 움직임과 문학의 변모는 다양한 시차를 동반하면서도 연동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인터넷의 폭발적인 침투로 초래된 것이었다고 이야기됩니다. 다시 말해 1980년대 말 이후의 버블 붕괴가 세계화와 연계된 반면에 1990년대 말 이후의 음악 산업의 쇠퇴, 문화 생산의 근원적인 변화는 글로벌화 이상으로 인터넷의 보급에 의한 넷 사회화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커뮤니케이션의 지배적인 기반이 되는 사회에서는 문화가 향유되는 장소의 공동성, 동료의식이 두 가지 방향에서 조직됩니다. 하나는 인터넷 속에서 말과 이미지가 끊임없이 교신을 거듭함으로써 창출되는 공동성입니다. 트위터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상에서 다수의 커뮤니티가 태어나고 사람들은 매일 각각의 커뮤니티에서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여기서 일어나는 공동성이 기존의 대면 공간 속의 공동성을 점차 압도해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비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참가자의 감정을 끌어모아서 만들어지는 공동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많은 문화산업이 인터넷과 융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지만 한편으로는 음악의 특징인 생동하는 장이라는 요소를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도 확산되었습니다. CD 판매는 하향 곡선을 그린 반면 콘서트, 라이브, 페스티벌 등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인기는 상승세를 탔고 대규모화하면서 거대한 이익을 낳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같은 흐름을 타고 등장한 그룹이 바로 AKB48이셨습니다. 가상공간과 비일상적인 공간을 잇는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인터넷 사회에서의 어떤 공공성의 영역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열어젖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네트워크화한 사회에서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반동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은 네트와 이전부터 TV를 비롯한 매스미디어의 침투, 워크맨에서 CD 등 새로운 음악 미디어의 등장에 의해 대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 융성한 음악 페스티벌은 예전처럼 관객석에 의자가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딩 형식, 즉 관객이 선체로 퍼포먼스를 즐기고 때로는 무대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환성을 지르는 다양한 액션으로 공연자와 함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스타일이 일반화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흥에 취한 자신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벤트 참가를 자신들의 스토리로 발신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속에서 화제가 되고 잠재적인 참가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기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넷 사회화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버추얼 세계, 가상공간 세계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회로를 통해서 잠재적인 관심층을 발굴하고 그들을 비일상적인 현실의 장소로 불러내어서 일시적으로나마 대규모의 회합을 가능하게 만든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변화의 밑바탕에는 TV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로의 불가역적인 전환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문화가 사람들의 일상하게 등장하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이후 2000년대 초까지 보급률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내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소 진부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인터넷은 다양한 서로 다른 지역이나 집단,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횡적으로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공공사업을 둘러싸고 행정과 주민 간의 대립이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사람들의 연대로 운동이 조직되고 행정당국이 발표하는 정보나 언론에 보도된 정보의 일면성을 비판하고 네트워크의 힘으로 독자적인 정보 수집을 수행하면서 대안적인 플랜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이러한 운동의 조직화를 추진한 것은 종래 사회운동의 핵심을 이루었던 정당 혹은 노동조합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한 운동은 느슨하게 맺어진 개인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또한 경직화된 대규모의 조직을 약체화시켰습니다. 이제 사회운동은 정당, 노조가 주체가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사람들의 유동적인 네트워크로 전개되는 형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공동체의 대표적인 형태가 팬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좋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신념이나 가치관에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공동체성을 발산하는 것이 팬덤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개별 팬은 아이돌에 몰입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더 높은 인기를 얻을 수 있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체계를 재생산하는 이들이 모여서 어쩌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AKB48이라는 아이돌 그룹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AKB48이라는 그룹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듀스 48이라고 하는 한국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그룹이 속한 아이돌이 출연해서 글로벌 걸그룹으로 데뷔하기도 하고 그 전에도 일본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면서 일본 음악사에 기록될 만한 기록들을 많이 세우기도 했던 그런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2006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도쿄의 아키하바라라는 곳을 거점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그룹입니다. AKB뿐만 아니라 남바, 후쿠오카, 나고야, 니가타 등 일본의 주요 도시나 지역 혹은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해외 자매 그룹도 같은 시스템 안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아이돌 역사로 보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으로 인정받았던 모닝구 무스메 이후에 한동안 침체기에 있었던 아이돌 시장을 부흥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들의 독특한 점이라면 프로듀서인 아키모토 야스시라는 인물의 전략에 있었습니다. 그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것이 팬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장형 아이돌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정의 아래서 지역 용고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 자매그룹 시스템을 구성하고 총선거, 가위바위보 대회, 악수회 등의 이벤트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팬들과 직접 만나는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를테면 팬들이 성장을 함께 지켜본다는 기존의 아이돌의 계보를 이어받으면서도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컨셉을 통해서 참여형 아이돌이라는 개념을 도입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AKB48은 여러 독특한 시스템을 통해서 인기를 얻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들의 인기를 폭발적으로 견인했다고 이해하기 되는 것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총선거라는 이벤트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매년 팬들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서 각 멤버의 인기도를 가늠하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다음 발표되는 싱글 앨범의 표제곡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또 TV 방송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팬들은 투표권이 들어있는 전에 발표됐던 앨범을 사서 총선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총선거는 점차 거대해져서 TV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절정의 인기를 끌었던 1912년의 총선거는 평균 시청률 18.7%라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아이돌의 활동 이벤트가 아니라 마치 현실 정치를 보는 듯한 매력을 발산하면서 이 그룹의 팬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 국민들이 지켜보는 방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AKB48의 팬들은 이 총선거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멤버를 상위권에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 그러니까 이제 선거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선거와는 다르게 이 총선거에서는 1인 다표가 허용되는 제도였기 때문에 투표권이 들어있는 싱글 앨범을 다량으로 구입해서 투표에 참여하거나 자발적으로 어떤 멤버를 홍보하거나 하는 팬덤 활동들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열풍이 계속되자 여러 문화 비평가와 논객들이 이 총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는 활동 방향과 더불어서 이 총선거라는 이벤트가 현실의 정치를 초과하거나 혹은 앞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컨대 총선거를 인터넷 사회의 새로운 공공성에 대한 상상력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견해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바야시 요시노리, 나카모리 아키오, 우네 츠누히로라고 하는 비평가, 아이돌 대중문화 비평가도 있고 서브컬처 비평가도 있는데, 이들 셋이 모여서 AKB48 백열 논쟁이라고 하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실 정치에서의 선거는 선거운동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짧은 시간 동안 그때그때 부는 바람이나 분위기에 따라 당선자가 정해지는 데 반해 AKB48의 총선거는 각 멤버들의 활약상을 1년 동안 본 후에 활동 멤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현실 정치보다 더 건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선거는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어떤 권리임에 반해서 총선거는 자신의 투표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투표권자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현실 정치에서의 선거는 그렇지 않고 무관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팬들은 개인적인 판단,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만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룹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멤버가 이 곡을 불러야만 AKB48이라는 그룹이 더 오래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표를 행사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유적이긴 하지만 AKB48이라는 구심점으로 형성된 사회 전체의 어떤 가치, 공공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도 이어진다라고 이들은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까지는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존재로 여겨져 왔던 오타쿠 성향의 팬들이 반대로 공공성을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난 세기를 지탱해왔던 관료나 정치인들은 부패나 스캔들에 휘말리고 사익을 위해서 정치 행위를 이어나가는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역설이라는 문제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20세기까지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몽된 시민들이 수기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AKB48이라는 그룹의 팬이라는 이유로 혹은 특정 멤버의 팬으로서 모인 제각각의 군중들이 결과적으로는 공공성을 지닌 투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아이돌 팬을 위한 단순한 이벤트였던 이 총선거라는 이벤트는 이렇게 팬들이 몰입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게임적인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당시 일본의 정치와 선거보다 더 뜨겁고 건전한 공공성을 낳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이들이 결론적으로 내린 견해였습니다. 앞서 우리는 전후 일본에서 아이돌이 출연하게 되는 과정은 재교육되어야 할 존재,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덜 성장한 존재로 각인되는 과정에서 출연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결과로서 등장하게 된 아이돌과 팬덤 문화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능 부전이라는 문제를 자신도 모르게 건드리고 말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소개한 AKB48 백열 논쟁이라는 책에서 필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고도 성장이라는 꿈이 깨진 전후 일본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는 국민적인 공감대마저 상실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꿈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것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전후 일본의 커다란 가치 체계가 기능부전에 빠진 사회에서 어떤 공공적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돌 그 자체로는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그 무가치한 대상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한데 묶어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브컬처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 혹은 팬덤에 의한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문제가 여기에 가로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셜미디어 인터넷은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세기 전반은 대중매체, 특히 라디오를 통해 파시즘이 대두하고 또 그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었던 시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20세기 후반은 대중매체는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흐름이 지속되고 또 대중매체가 진화함에 따라 기존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오히려 잘 작동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의 필자인 우노 츠네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포스트 매스 미디어적 공공성의 확립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AKB48의 활동과 시스템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직접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몰입을 이끌어내고 있는 이 그룹에서 그러한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돌 팬덤 문화가 발신하는 정치적 상상력에는 이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한국 아이돌 산업과 팬덤 문화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는 페미돌로지라고 하는 책에서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인 김수화는 소비자 팬덤이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래 소비자 팬덤이라고 하는 말은 특정 브랜드의 소비자가 팬덤화하는 현상을 말하지만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소비자 팬덤은 소비를 통해 팬덤의 정체성이 증명될 수 있고 소비했기 때문에 팬덤이 이에 대한 정당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구조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아이돌 팬덤 문화가 정치적인 저항의 배경이나 진원지로 부상하면서 여러 공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 팬덤 공동체에는 소비자 팬덤이라는 정체성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방송이 투표 조작이라는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투표 조작의 문제를 밝히고 이것을 공적인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이 아이돌 팬덤이었는데 이 아이돌 팬덤은 총선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행동주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더 집단적인 행동을 몰입해서 함으로써 긍정적인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집단 행동의 어떤 긍정적인 사례로 언급되었지만 이 프로그램이 상징하는 아이돌 시스템은 그 심층에는 철저하게 능력주의로 의미화되고 있으며 또한 신자유주의적인 질서를 추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AKB48의 총선거도 마찬가지로 돈을 대규모로 투입해서 팬이 여러 장의 CD를 사서 그것을 통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 방식이 기본적으로 소비자 팬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가진 문제성과 결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팬덤 민족주의라는 문제를 지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발간된 아이돌이 된 국가라는 책에서는 2016년 대만의 총통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젊은 네티즌들이 감행한 대규모 온라인 행동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디바 출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건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것처럼 트와이스라고 하는 그룹의 한 방송으로부터 촉발되어 중국과 대만의 관계나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이어진 커다란 사건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디바 출정의 주체들이 1990년대 이후에 출생하여 아이돌 문화나 서브컬처의 세례를 받은 젊은 세대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공동 저자인 유하이룽은 이들이 보인 새로운 형태의 내셔널리즘을 팬덤 민족주의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팬덤 민족주의의 특징으로는 아이돌을 사랑하는 것처럼 국가에 대한 애정을 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이돌 팬덤 문화를 통해 배운 것을 국가와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돌이 더 많은 인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경쟁자를 배제해 나가는 것처럼 또 자신의 애정의 지분을 아이돌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국가와 다른 국가를 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용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들은 국가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주장하고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세계의 다른 나라와의 모든 경쟁에서 조국이 이기도록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면서 또 조국이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경쟁자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들은 국가를 동등한 주체로 인격화하고 존경이나 숭배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팬덤 문화가 배양한 정치적 상상력은 기존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생각해 볼 문제를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아이돌과 팬덤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문화가 발산하는 새로운 행동 양식과 상상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특히 미디어사 쪽으로 볼 때 라디오에서 TV로 그리고 다시 인터넷으로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거점이 전환됨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연대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돌 문화가 지금과 같이 한 국가를 넘어서 아시아 혹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를 넘어서는 공공성과 새로운 상상력은 실현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돌과 팬덤 문화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부정적인 신화적 관념을 넘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행동 원리나 새로운 사회적 공공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주로 일본 아이돌 문화사를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서로 전파되고 교차되는 지점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남겨진 물음과 답변을 강의를 듣는 여러분께 넘기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